안녕하세요. 김작가십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적군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야. 아닙니다. 적군은 다른 길로. 정면 승부를 펼쳐서 성문 앞에서 전투를 하자. 저희는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승리합니다.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이었다. 망루를 지키던 병사 하나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얼어붙은 함경도 북단의 공기를 갈랐다. 최연호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갑옷의 세 부치가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의 발소리는 눈 위에서도 놀라울 만큼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향해 손짓하며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라 명했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외쳤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함경도 북단의 겨울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데 능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얼어붙는 듯한 냉기,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 창자루를 잡기도 어려운 혹한이 성 전체를 감쌌다. 그 속에서도 최연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36의 나이에 이미 12번의 전투를 치른 그였다. 깊은 흉터 하나가 왼쪽 뺨을 가로질렀고 그것은 전장이 그에게 남긴 훈장이자 경고였다. 그러나 오늘 그의 눈빛에는 지금껏 없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불안, 혹은 예감. 성 아래 북쪽 숲에서 어둠이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눈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짐승의 것이 아닌 발소리. 연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적이 온다. 북방 여진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빠른 부족 알투르가 이끄는 선봉대가 병경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병사 하나가 달려와 동쪽 망루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외쳤다. 연호는 즉시 방향을 돌렸다. 동쪽 망루에서 희미한 불꽃이 깜빡이다 꺼졌다. 신호였다. 하지만 우리 편의 신호가 아니었다.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적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다. 연호의 시선이 부관 박도겸에게 향했다. 도겸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칼을 쥔 채 서 있었다. 연호는 그 눈빛을 기억해 두었다. 이곳은 조선의 끝이자 북방 이민족과의 경계였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이 땅에는 중앙조정의 명령보다 자연의 법칙이 먼저였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준비된 자가 버텼다. 연호는 이곳에 부임한 지 2년이 되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충돌을 막아왔다. 하지만 매번 그것은 힘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병사의 수, 창과 활의 수, 그리고 자신의 칼 한 자루.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른 병사가 달려왔다. 동문 교대 시간인데 병사 셋이 없다는 보고였다. 순간 연호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3명의 실종.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공백이었다. 누군가 이 성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연호는 전 병력을 동문으로 이끌었다. 눈이 그의 군화 아래서 단단하게 다져졌다. 동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다. 바깥에서 누군가 열쇠를 맞추고 있었다. 연호는 단칼에 결정했다. 문을 닫고 빗장을 내리도록 명했다. 육중한 빗장이 내려앉았다. 바깥에서 짧은 충격음이 들렸다. 그리고 침묵. 연호는 숨을 고르며 성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별도 없는 칠흑의 하늘 아래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싸움은 더 길어질 것이고 더 복잡해질 것이다. 연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 밤은 막았다.
하지만 내일은 그의 시선은 북쪽 숲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나는 늑대처럼 적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여명이 아니었다. 불이었다. 막노위 병사의 외침이 성 전체를 흔들었고 연호는 잠든 시간도 없이 즉시 성문을 열도록 명했다. 전날 밤 동문의 위기를 가까스로 막은 직후였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일부는 손발이 동상으로 얼얼한 상태였다. 연호가 앞장서 서문을 열고 나가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여자들과 아이들의 울음. 연호의 발이 빨라졌다. 그런데 북쪽 마을로 향하는 길 중간에서 갑자기 좌우 숲에서 적이 쏟아져 나왔다. 함성 소리, 발소리,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연호는 즉시 방패를 올렸지만 그의 병사 셋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 순간 연호는 깨달았다. 함정이었다. 마을의 푸른 유인이었다. 적은 연호가 성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좌우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연호의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연호는 후퇴를 명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후퇴. 그의 사전에 없던 단어. 그러나 지금은 병사들의 목숨이 먼저였다. 흩어진 병사들을 끌어모아 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이었다.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연호는 뒤를 막으며 뛰었다. 부상당한 병사를 어깨에 메고 달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돌아갔다. 무엇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쉽게 당했나? 성으로 돌아와 빗장을 내리고 연호는 그제야 쓰러진 병사들을 확인했다. 셋이 목숨을 잃었다. 12이 다쳤다. 마을에도 가지 못했다.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몰랐다. 연호는 성벽에 기댔다. 갑옷 위로 눈이 쌓였지만 털어낼 기운도 없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완벽히 당한 것이 적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었다. 읽고 있었다. 연호의 움직임을, 심리를,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덫을 놓았다. 연호는 길고 느린 호흡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강한 병사, 날카로운 칼, 뜨거운 투지. 그것들로 넘어서지 못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36의 장군은 이제야 처음으로 실감했다. 성 안에 돌아온 병사들의 눈빛은 흐릿했다. 피로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 연호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모두에게 쉬도록 이르고 그는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오르며 연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지혜 없는 힘은 무딘 칼과 같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러진다. 그 진실이 눈보라보다 차갑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산을 반쯤 올랐을 때였다. 연호는 걸음을 멈췄다. 눈 덮인 바위 아래 작은 형체 하나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이였다. 나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다. 낡은 속옷을 여러 겹 껴입고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로 눈 위에 무언가를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지형도였다. 성과 마을, 북쪽 숲의 위치, 그리고 어젯밤 연호가 당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연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연호가 낮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또렷한 눈빛이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연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 냉정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아이 눈에 장군이 처음 보는 것은 갑옷이나 칼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표정인 듯했다. 아이는 자신을 설인이라 했다. 그리고 연호가 어젯밤 함정에 드셨으니 그 함정을 놓은 방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속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고 차분히 말했다. 연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눈 위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서리는 나뭇가지로 눈 위를 가리키며 어젯밤 전투 복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연호가 마을 불을 보고 서문을 여신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성과 마을 사이의 직선 경로가 문제였다는 것이었다. 그 길은 양쪽이 숲으로 막혀 있어 숲 안에서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위치였다. 연호가 그 길로 달려올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마을 불은 그것을 위한 유인에 불과했다. 연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9살 아이의 입에서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뭇가지로 우회로 2개를 그었다. 마을 불을 봤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고 1시각 기다렸을 것이라 했다. 저기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우회로 2곳에 소수의 병력을 먼저 풀어 숲을 훑게 한 뒤 안전이 확인되면 움직였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시간이 걸리면 마을이 더 불타지 않겠느냐는 연호의 반문에 서리는 마을은 불이 나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병사들이 전멸하면 마을을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고 또렷이 답했다. 연호는 긴 침묵 속에 서린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왜 눈 덮인 산 중에 혼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비를 물었을 때 서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게, 그러나 연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없다는 한마디만 했다. 연호도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일어서며 성으로 가자 오늘 밥은 따뜻하게 먹여주겠다고 했다. 서리는 조용히 일어났다. 눈 위의 지형도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그림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곧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연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성으로 돌아온 연호는 서린을 방 안에 들이고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주었다. 큰 솥에 쌀을 넣고 말린 고기와 물을 넣어 끓인 죽이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이었다. 서리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조용히 먹었다. 허기진 것이 분명했지만 먹는 동작에도 절도가 있었다. 급하게 먹지 않았고 그릇을 비워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연호는 맞은편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적의 다음 움직임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고 물었다. 서리는 그릇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 계절에 북방 부족이 남쪽 경계를 침범하는 이유는 대개 2가지라 했다. 영토를 넓히거나 식량을 빼앗거나. 지금은 겨울이고 그들도 물자가 부족할 시기이므로 식량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북쪽 마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이 모아져 있을 것이고 어젯밤 마을을 불태우려 한 이유도 결국 창고를 장악하거나 그것을 지키러 나오는 틈을 노리려 한 것일 수 있다고 서리는 설명했다. 연호는 팔짱을 끼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북쪽 마을의 곡식 창고는 성에서 약 1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성벽 안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공들여 쌓아온 것이었다.
그것이 빼앗기면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어렵다. 연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묘하게도 나이든 책사처럼 보였다. 연호는 자신이 9살 아이에게 진지하게 전략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연스럽기도 했다. 서리는 천천히 말했다. 동쪽에 허수아비 부대를 만들고 화톳불을 피워 병사처럼 보이게 세우면 적은 그쪽에 병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진짜 병력은 창고 근처에 은밀히 배치하되 깊은 눈 속에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이 창고로 오면 그때 포위하는 방식이었다. 연호는 반신반의했다. 밤이고 눈보라가 치는 중이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서린의 말에 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행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눈 속에 숨어 있는 병사들은 추위와 싸워야 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동상에 걸린다. 허수아비를 만들 재료도 빠르게 모아야 했다. 연호는 직접 병사들을 이끌며 준비했다. 모두가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연호가 직접 나서는 모습에 따라왔다. 밤이 깊어졌다. 달도 없었다. 눈보라만 낮게 깔린 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20명 남짓한 적의 선봉대가 마을 창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쪽의 화톳불과 허수아비에 눈길을 주며 그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눈 속에 엎드린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연호는 신호를 기다렸다. 서린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지금이라는 뜻이었다. 연호가 손을 내렸다. 눈 속에서 병사들이 솟구쳐 올랐다. 적들은 완벽히 포위되었다. 싸움은 짧게 끝났다. 선봉대는 후퇴했고 창고는 지켜졌다. 연호는 흩어진 눈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전투가 끝난 자리에서 병사들이 환호했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린을 보았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서서 적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호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정말 이 아이가 옳았다. 그 밤 연호는 처음으로 힘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몸으로 알았다. 힘은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상대가 가진 힘을 이용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창고를 지킨 다음 날 연호는 성 안에서 서린을 위해 다시 따뜻한 밥을 차렸다. 서린은 조용히 앉아 그것을 받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추위로 얼어 있었고 속옷 안쪽에도 제대로 된 속옷이 없어 보였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궁금했다. 연호가 아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서린은 죽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조 참지셨다고. 연호는 눈썹이 올라갔다. 병조 참지. 그것은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병조의 당상관이었다. 결코 작지 않은 직이었다. 서린은 한양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매일 늦게까지 문서를 보셨고 서린에게는 항상 병서를 읽게 하셨다고. 밤마다 무릎을 맞대고 전술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서린은 말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먼저 셈을 마치고 싸운다는 것이었다. 연호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는 물음에 서린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보았다. 죽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방안이 따뜻했지만 서린의 표정에는 냉기가 서렸다. 조정 안에 배신자들이 있었다고 서린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들의 비리를 알게 되어 이를 상부에 고하려 하자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북방 이민족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고발을 올렸고 조정 내에 그들의 편이 많았기에 아버지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처형되셨다고 했다.
설인이 그때 6살이었다. 연호는 주먹을 조였다. 말을 잃었다. 6살. 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이후 새해를 어떻게 버텼을지.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설이는 자신을 친척 집에 맡기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몸이 약하셨다는 말과 함께 연호는 눈을 감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 있었다. 그는 설인에게 아비의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인은 조용히 속옷 안쪽을 뒤졌다. 낡고 접혀서 너덜너덜해진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연호가 받아서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조정안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기록. 연호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잘 보관하겠다고, 때가 되면 쓰이겠다고 했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났다는 것을. 연호는 그 눈빛을 마음에 새겼다. 이 아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다. 두 사람은 북방의 눈 속에서 조용히 연을 맺기 시작했다. 나흘 뒤였다. 성안이 조용한 낮, 설인이 연호의 방으로 들어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연호는 문서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설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분하지만 무언가 단단하게 굳은 결심이 그 안에 있었다. 설인이 전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부관 박도겸이 어젯밤 성 밖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설인이 직접 보았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성 동벽 쪽으로 몰래 나갔고 성 밖 숲 가장자리에서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작은 천 조각에 무언가를 싸서 건넸다는 것이었다. 연호의 손이 멈췄다. 확실하느냐는 물음에 설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잡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설이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도겸이 적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 거짓 정보를 그 통로로 흘려 적이 잘못된 곳에서 기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호는 천천히 앉아 생각했다. 부관을 즉시 잡아 신문하면 내부 혼란이 생긴다.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린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흘리면 적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어떤 정보를 흘릴 것이냐는 물음에 설이는 서문에 오늘 밤 대규모 증원 병력이 도착한다는 정보라고 했다. 적은 서문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킬 것이고 그 틈에 실제 병력은 북쪽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박도겸을 그냥 두면 계속 정보가 셀 것이었다. 설이는 박도겸의 가족이 어디 있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경상도 쪽에 처자식이 있다는 말에 설이는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박도겸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연호는 말없이 설인을 보았다. 이 아이는 배신자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과 진심으로 적을 돕는 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작전은 이틀에 걸쳐 준비되었다. 경상도로 신뢰할 수 있는 병사 2명을 내보내 박도겸의 가족을 조용히 옮기게 했다. 그리고 연호는 박도겸에게 직접 서문 증원 병력 이야기를 흘렸다. 그날 밤 적은 서문 근처에 집결했다. 그리고 연호의 병사들이 북쪽 고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는 짧게 끝났다. 적의 선봉대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후퇴했다. 이틀 뒤 박도겸이 연호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성암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진해서 귀향을 청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연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배신자가 떠난 자리에서 연호는 오래 앉아 있었다. 힘으로 적을 꺾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내부의 적을 적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서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알 덕분에 성 안의 균열은 최소화되었다. 열흘이 지난 뒤 한양에서 사자가 도착했다. 말을 달려온 사자는 연호에게 문서를 건네며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것이 이미 신호였다. 조정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문서를 펼친 연호의 손이 멈췄다. 내용은 이러했다. 최연호 장군이 어린 민간인을 군사 전략에 동원하여 공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정의 명을 어긴 것이다. 즉각 해당 인물을 내보내고 지휘권을 반납하라는 것이었다. 연호는 문서를 내려놓았다. 눈앞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북방에서 온 위협이 아니었다. 한양에서 온 것이었다. 서린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 배신자들, 그들이 북방에서 연이어 성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호가 공을 쌓으면 그들에게 불리해진다. 혹은 연호가 서린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도 몰랐다. 연호는 사자에게 조정의 명을 부인하지 않으나 사흘의 유예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적의 침입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사자는 표정 없이 물러갔다. 연호는 방으로 돌아왔다. 서린이 그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상황이 안팎으로 조여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 서린이 입을 열었다. 사흘 안에 적이 온다고. 어젯밤 북쪽 숲에서 연기가 3번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알투르 부족의 집결 신호라고 했다. 아버지 문서에서 읽은 적이 있다며 그들이 대규모로 움직이기 직전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되겠느냐는 물음에 서린은 1000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알투르가 직접 나서면 그것보다 적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정의 압박과 1000명의 적. 연호는 2개의 위기가 동시에 자신을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차갑고 맑아졌다. 사흘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린은 그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연호는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첫째 날 밤 연호는 병력을 재정비했다. 다친 병사들은 후방으로 체력이 있는 자들을 추려 핵심 병력 150명을 구성했다. 성 안의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대피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연호가 직접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싸움은 자신이 한다. 살아남는 것은 그들의 일이라고. 둘째 날이 되자 서린이 연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신이 적의 주의를 끌겠다는 것이었다. 연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연호가 병력을 배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적이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작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박 북쪽 바위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혼자 움직이면 적은 혼자 있는 아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이며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연호는 적이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고 했다. 서린은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며 자신이 움직이는 경로를 병사 둘이 멀리서 따라와 주면 위험해질 때 그들이 먼저 나서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자신은 아버지의 기록을 되찾고 싶고 그러려면 연호 장군이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하며
한양에 돌아가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연호는 눈을 감았다.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미끼가 되겠다고 한다.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 침묵하다가 한마디만 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고. 서리는 약속했다. 셋째 날 밤이 깔리기 시작할 때 서리는 홀로 성 밖으로 나갔다. 두 병사가 멀리서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연호는 남은 병력을 5방향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각 방향의 장을 정하고 신호 체계를 정확히 교육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었다. 흐름을 만들고 적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끝에 덫을 놓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연호는 기다렸다. 눈보라가 잠잠해지고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흔들렸다. 서린이 피운 불이었다. 그리고 조금 뒤 그 불 주변으로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린아, 버텨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다. 적의 선봉이 서린의 불 쪽으로 움직인 순간 연호는 신호를 보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졌다. 적의 본지는 순간 방향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선두가 멈칫하고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연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중앙 돌파를 명하고 직접 선두에 섰다. 이것이 힘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지혜가 만든 흐름, 그 흐름의 끝에서 힘이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연호의 칼이 어둠을 갈랐다. 적 병사들이 당황하며 뒤로 밀렸다. 적의 장수 알투르가 직접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커다란 체구, 가죽 갑옷, 두 손에 도끼를 든 사내. 혼란 속에서도 병사들을 다잡으며 연호를 향해 걸어왔다. 조선 장군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눈빛이었다. 연호는 멈추지 않았다.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충돌하는 순간 충격파가 눈을 흩날렸다. 알투르의 도끼가 연호의 방패를 쳤다. 방패가 산산이 부서졌다. 연호는 뒤로 밀렸지만 즉시 방향을 틀어 옆으로 돌아들었다. 알투르의 두 번째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연호는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칼끝이 알투르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깊지 않았지만 도끼를 드는 오른팔을 쓰기 어렵게 만들 만큼은 되었다. 그 순간 동쪽에서 연호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알투르는 포위되었다. 그의 병사들도 세 방향에서 압박을 받으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알투르는 잠시 연호를 바라보더니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고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물러났다. 이번은 패배였다는 인정이었다. 함성이 터졌다. 연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린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서린이 뛰어오고 있었다. 두 병사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얼굴이 얼어서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연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서린의 어깨를 잡았다. 아이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이 풀린 것인지 연호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 서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연호는 그것을 본 채 만체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이 가장 배려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북방 변경에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도 성 안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전투가 끝난 이틀 뒤 조정의 사자가 다시 왔다. 연호는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열었다. 전투 결과를 보고하며 적 장수 알투르가 1000명을 이끌고 침입했으나 우리 측 희생자는
열둘에 그쳤고 적은 후퇴했으며 마을과 창고 모두 곤전하다고 했다. 사자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것은 조정이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다. 북방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면 연호를 쉽게 내칠 명분이 사라진다. 사자가 장군은 한양으로 오시라는 명이 있다고 전하자 연호는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설인이 연호 옆에 서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추웠다. 함경도에서 한양까지 산과 강을 넘는 먼 길이었다. 연호와 설이는 말을 타고 나란히 달렸다.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 눈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길을 달리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함께 겪어온 것들이 이미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설인이 무섭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한양에 가면 자신을 이용했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며 연호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인의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설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감사하다고 했다. 연호는 끝나고 하라며 말을 몰았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열흘 뒤였다. 연호는 바로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에는 전투 보고서와 함께 설인의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있었다. 조정 내 배신자들의 이름, 그들이 주고받은 거래의 기록, 그리고 병조 참지를 거짓으로 고발한 증거였다. 임금은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조정안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연호는 똑바로 서 있었다. 문서의 출처를 묻는 임금의 질문에 연호는 이 소년의 아비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라고 했다. 임금의 시선이 설인에게 향했다. 9살의 소년이 두 눈을 빛내며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을 누르고 더 큰 무언가를 바라보며.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조정 내 배신자 셋이 그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당하고 신문에 넘겨졌다. 설인의 아버지 전 병조 참지는 충신으로 복권되고 그 이름이 다시 역사에 올랐다. 설인은 연호의 양자로 정식 인정받았다. 그리고 최연호는 북방 병마절도사로 승진했다. 임금은 북방을 지킨 것은 칼이 아니라 지혜였다고 말했다. 연호는 고개를 숙이며 지혜는 이 소년에게서 나왔고 자신은 그것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궁을 나온 뒤 두 사람은 한양의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설인이 아버지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을 들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연호는 들었다고 했다. 설인이 좋으셨느냐고 물었다. 연호는 기뻤다고 했다. 그리고 무거웠다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함경도 북단의 그 눈보라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눈이었다. 사람들이 지나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말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풍경이 연호에게는 그 어떤 전승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설인이 앞으로도 장군님 곁에 있겠다는 뜻을 눈빛으로 전했다. 연호는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북방의 설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한양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힘으로 쌓은 성은 허물어지지만 지혜로 세운 신뢰는 눈보라도 허물지 못한다. 연호와 설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온몸으로 그리고 함께 겪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